여러분들 혹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IMF?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하지. 기업도 부도나고 실업자도 엄청 늘고 어우 생각만 해도 어지럽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1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해외 달러 사용 규제를 만들기도 하고 세계 14위였던 한보그룹과 우리나라 제빵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삼립식품을 포함한 30대 대기업 17곳 부도 그리고 이어진 긴축 정책과 정리해고로 약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하죠. 뭐 이렇게 잠깐만 살펴봐도 IMF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상할 수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25일 미국 경제정보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이 아주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제2의 금융위기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직격타로 맞을 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인 것 같네요. 이 말은 즉 아시아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만약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원화, 즉 우리나라의 화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보도가 도대체 왜 나왔나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 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아시아 자본 이탈을 가속해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IMF에서 예측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1월에서 4월까지 2.9%로 전망하고 있다가 7월에는 2.1%, 10월에는 2.0%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서 현재 한국에 찾아올 금융위기는 점점 더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심지어 어쩌면 IMF 이상의 대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빨간불과 다름없다. IMF 경고받은 대한민국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5일 블룸버그 통신이 아시아의 제2의 외환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자자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들죠? 아직 힘들어하긴 이릅니다. 아시아의 제2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금융위기라니. 그 말 취소하고 퇴퇴퇴 당장. 정말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너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버틸 시간이 없어. 기준금리라도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을 알려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직격타로 맞을 통화가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도 아닌 우리나라의 원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허리케인, 토네이도, 날벼락 같은 소리야?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와중에 금융위기 직격타를 원화가 맞는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멈추고 있질 않죠. 지난 9월 26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0387위안 올린 7.0298위안으로 고시했죠. 이 고시 환율은 중국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는 1달러 7위안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 기준 달러당 144.35엔까지 밀리면서 최악의 화폐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은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으로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벌어진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중국과 일본 모두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을 펼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이라고 불리는 중국과 일본 모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달러 대비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가 계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분석이 있어 아시아 전체 통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일본은 아무래도 아시아 경제, 무역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은 아시아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대부분이죠. 위안화는 아시아 통화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가 엔화이니까. 그러다 보니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고 위안화의 약화는 아시아 전체 통화 시장에 불안을 일으킬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었죠. 이로 인해 11월 3일을 기준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1달러를 7.2197위안으로 기준치를 잡았습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 1달러 147엔대 후반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결국 일본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499억엔 하나로 약 87조 원에 달하는 돈을 때려박으면서 급락하는 엔화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한국 경제를 먹고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인 이 경상수지란 녀석이 말썽입니다. 경상수지란 국제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상거래에 의한 수지로 기업의 경우 통상의 영업활동에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부터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하면 벌어들인 돈이 나간 돈보다 많다는 것이고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면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상수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렸느냐? 지난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23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유지하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또 경상수지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몰리는 시기인 4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월간 흑자를 기록해 4월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2021년 1월이 마지막일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수입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경상수지가 아주 효자인 거지, 효자. 그런데 최근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6개월째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던 가운데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경상수지가 지난 8월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이때 기록한 수치에 따르면 무려 30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죠. 지난해 같은 달 수치가 7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10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하니 무려 104억 9천만 달러가 감소한 것입니다. 뭐 이것만 봐도 한국의 경제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영끌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금리 인상.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11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격차는 약 1%포인트로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자본 유출 등의 한국 경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 고강도 긴축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을 포함한 복합위기 심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을 살펴보게 되면 1,400원대를 넘은 뒤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1,500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1,500원이라는 수치는 숫자로 봤을 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1964.8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17원을 제외하곤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또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기만 하고 내려올 생각은 안 하는 물가를 잡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골치가 굉장히 아파지는 거지. 아니 금리는 미국이 올리는 건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 금리 역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가장 먼저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도망쳐를 시전하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고, 결국 외국인 자본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달러를 푸는 것인데, 이 달러를 풀면 환율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21년 말 4,631.2억 달러, 2022년 8월 말 4,364.3억, 2022년 9월 말 4,167.7억 달러로 이미 약 197억 달러, 하나로 약 28조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폭은 14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4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22-14는 2008. 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달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 확대, 6천억 달러 규모의 대외 금융 자산을 매각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왜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필리핀 페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각국 통화 중 가장 취약한 통화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바트와 말레이시아의 링기타보다도 순위가 뒤처져 있다고 하죠. 이 말은 즉 국제 통화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나라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건데, 진짜 만약에 아시아 제2의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자료처럼 우리나라의 원화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대로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환율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1997년 외환 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과거 환율 급등기와 비교해봤을 땐 이번 환율 상승은 미국의 긴축 강화,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대외 요인의 주요 기인하며 우리나라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와는 다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런 평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완전히 얼어버렸죠. 이 말은 즉 우리나라의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신용등급 AA의 LG U+가 1,500억 원 정도의 회사채를 조달하려다가 기관 수요 예측이 미매각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AAA 등급인 공사채 같은 경우 연 5.9%의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도 자금이 돌지 않아 불안한 상태라고 하죠. 야 너네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해? 우리 쪽에다가 돈 좀 집어넣으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회사가 굴러가질 않아. 잠깐, 레고랜드 사태 못 봤어? 아니 지방채도 돈을 안 갚는데 우리가 너네를 어떻게 믿냐? 흥이다?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봐. 아니 우리 쪽에 투자하면 금리도 높여줄게. 아니 얼마나 좋냐? 금리 높여준다고? 좀 솔깃하긴 한데 아니야 그래도 못 믿겠어. 돌아가. 이렇게 기업들은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굴려야 하는 건데, 투자를 안 하니까 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금리를 올려
빌려도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일명 돈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니 만약 이 상태로 가다가 회사채 금리가 7%가 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은행 적금 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되고 또 금액대가 큰 회사채 발행액을 생각해봤을 때 만기 7%라고 하면 1000억이었을 때 이자 비용만 70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찰 즉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결국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견기업들은 물론 부채 비율이 높은 대기업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찾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채권 시장을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죠. 뭐 이렇게 각박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언제 어디서 경제 위기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얼마 전 정책 실패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국가가 있죠. 바로 영국. 영국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강달러 현상인데도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도 폭등하고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가 떡락해버리면서 신용등급은 물론 파운드화 쇼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 이런 정책을 펼쳤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버티고 버티다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22년 10월 25일 리시 수넥이라는 새로운 총리가 취임한 이후 영국 중앙은행은 급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게 되었죠. 뭐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4%, 한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3%,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벌어질 상황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악몽, 아니 그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끼는 것밖에 없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